네,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방장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분이 나오셨나 좀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 투자를 지방에서 많이 해오신 그런 전문가 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소개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린보이님. 반갑습니다. 마린보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오징어처럼 생겼죠? 오늘은 조금 티티타카 분위기로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약간 오늘 빈티지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린보이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잠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린보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투자는 지금 한 14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08년도부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투자는 2009년도부터 하다가 201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수도권 투자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까지 계속 수도권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제가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부산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수도권에 좀 투자 포인트가 나오는 곳은 의정부, 김포, 수원 이렇게 간간히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는 수도권 투자 하다가 지금 한 6, 7년 정도는 지방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16년째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강의도 조금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전업 투자라기보다는 투자에 중점을 두지만 그래도 강의도 좀 하고, 이쪽도 제 어떤 직업이라고 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머,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유머 쪽에 욕심이 있어서 막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사이사이 막 드립도 치고 재밌게 사람들한테 웃긴 것들,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령님 오늘 웃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부령님 허허허허 이렇게 잘 안 웃으시잖아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성공 했습니다. 성공. 네네. 예, 지금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는 안 하셨어요. 좀 길게 해주셨는데, 뭐 한편으로는 서울과 수도권도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 투자도 했었고,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지방에 거주하셨을 텐데 지방에 투자를 안 하고 처음에는 서울 수도권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방장에 투자를 하시다가, 이야, 이거 서울이 투자금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 수도권이. 그래서 지방 분들이 먼저 사실 서울로 넘어왔었어요, 수도권으로. 그때 저도 동참하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 우르르 가니까 수도권 투자가 더 낫나 싶어서 이제 수도권을 투자하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이 지방이다 라고 해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저 이제 수도권 쪽에 물건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다 보니까 지방 쪽에도 저는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종의 분산 투자네요. 그렇죠. 저는 리스크 관리를 분산 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 투자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얼굴이 좀 짠돌이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장난꾸러기처럼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인정? 인정. 네, 인정. 오케이. 제가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신입사원 때 회사 입사하고 카드값을 5만 원 정도 썼습니다. 짠돌이였네요. 완전 짠돌이었죠. 그래서 돈을 엄청 모았어요. 도토리 모으듯이,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이 돈을 막 저축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카드값 5만 원 쓰면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하게 되었는데, 그때 결혼을 하니까 사야 되는지 집을, 전세를 살아야 되는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었다가 전세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 제가 전세를 선택하고 나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7천만 원, 전세 가격만 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만. 네네. 근데 제가 그 2년 동안 와이프랑 8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우린 짠돌이니까 라면 먹으면서. 근데 원래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한 사람이 내 8천만 원 모았는데 그게 전세 가격 7천 오른 거에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가격이 8천이 올랐습니다. 8천만 원이 공중에 없어진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출근이 8시라 가지고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야 됐거든요. 잠을 제가 2시 이전에 잔 적이 없어요. 4시간 정도 자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전세를 살았는데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됐다. 그걸 보고 눈이 돌았다. 이렇게 좀. 그래서 속된 말로 요즘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모르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공부했다. 네네.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처음에 출발들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지방장에 거주하시면서 보면은 뭐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은 서로 반대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모습도 있어요.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봤을 때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장의 모습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세요? 서울과 지방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2009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부산도요, 2009년 대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급등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관계에서는 서울이 내리잖아요. 부산은 내릴 확률이 높아요. 같이 꼭지를 찍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방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만큼 상승을 안 한 곳이죠. 이런 곳은 서울이 꺾이더라도 꺾이지 않아요. 왜? 덜 올랐거든. 자, 그리고 또 하나, 서울이 만약에 내리잖아요. 자, 내릴 때 내리면 부산은 꺾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서울이 꺾이니까 서울이 투자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은 내려간다. 네. 서울이 꺾이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부산으로 내려갈까요? 같이 많이 오르고 같이 꺾이는 부산장으로 내려갈까요? 안 오른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수익이 될 만한 안 오른 곳으로 간다. 네. 그래서 수도권이 내리면 같이 내리는 지역이 일부 있어요. 하지만 서울이 내리면 오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예는 뭐냐면 2009년도 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침체기였을 때 하락하기 시작할 때 어디가 같이 내렸냐면은 같이 올랐던 대전이 내렸어요. 하지만 부산 지방장은 또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로 서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서울이 떨어지면 오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있죠. 관계는 있는데 서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은 반대다. 예전엔 또 그랬죠. 예,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 수도권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아마 지방에서도 많이 오른 것도 역 떨어질 거다. 그럼요. 항상 우리는 가격 비교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아파트 가격 오르는 원리는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가나의 방향성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내리게 되면은 같이 서울과 같은 패턴을 올랐던 곳은 서울을 따라보고 올라가요. 부산은 서울이 35을 찍었네? 부산은 15은 찍어야지. 이렇게 따라가는 곳들은 같이 꼴을 내리고 물론 입주 물량과 또 연관성이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투자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올랐기 때문에 수도권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더 오르더라고요. 근데 더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얼마 정도 오른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에 투자할 때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노하우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나름대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할 때와 그 다음에 지방장을 투자할 때 다른 방식이셨어요? 아니면 같은 방식이셨어요? 보는 방식이 다른 분들도 있고 같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마린고이님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볼 때 약간 투자 방식이 좀 달랐나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투자 방식은 같습니다. 투자금이 좀 작아지는 아파트 당연히 선호하겠죠. 전세가율이 높고 근데 전세가율이 높은데 더 신축이면 더 선호도가 높고 투자의 기법이라든지 이거는 뭐 금매를 찾는 방법 아니면 전세금을 더 끌어올려서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잔금 기간을 뭐 길게 한다든지 이런 투자의 기법적인 측면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 훨씬 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똘똘한 놈이라고 할게요. A급지 오름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체급이 사람들 돈이나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그 오르내린 폭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큰 차이점 하나는 뭐냐면은 수도권은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곳에 인구가 좀 많아서 전세 살면서 실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주택 보급률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규제가 나왔을 때 바로 꺾이든지 이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외부 변수 규제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입주 물량이 좀 많은 시기 이럴 때 가격 흔들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진폭이 좀 덜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진폭이 많다라고 그냥 정리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광역시와 또 중소도시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더 인구가 작은 도시로 내려갈수록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이제 생각과 요즘에 투자 방식을 좀 여쭤봤으니까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주로 집중하고 계세요? 저야 뭐 이제 종부세도 부담스러울 정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뭐 다 하는 1억 미만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쪽으로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4억대, 5억대가 올랐어요. 그럼 3억대, 2억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 지금 역순으로 신축 아파트들도 지방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저가의 아파트들이 덜 올랐습니다. 아직 전고점 정도밖에 못 찾은 것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2, 3억대까지 올라갈 차례인데 1억대가 먼저 붙었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면은 1억 미만 취득세 중과를 혜택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1억대가 올랐으니까 다시 2억대가 올라가고 이런 역순으로 이제 투자가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2억대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1억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1억대 좀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아직 2억대로 가기에는 투자 타이밍이 좀 빠릅니다. 그렇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1억에서 아직 먹거리가 있거든요. 아, 먹을 게 남아있다. 소진이 되고 이제 예외에서 먹거리가 없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투자할 때는 많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지금 청주라든지 금이라든지 어느 곳을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청주가 낫죠. 같은 소액으로 투자가 되는데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디가 다음에 오를 곳인지 더 많이 오를 것인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비교했듯이 전 지방에 있는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끼리 비교를 한 다음에 절대 가격, 여기는 5억인데 여기는 4억 이런 것들, 전세가율, 규제 지역에 묶였는지 안 묶였는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 비교해서 입주 물량의 향후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여기가 제일 낫네. 청주랑 구미랑 같은 조건이에요. 투자금도 같고 아직 덜 올랐고 그러면 인구 급수가 더 많은 청주네. 이렇게 순번을 다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 순번에 따라서 정확하게 상승 흐름이, 상승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니까. 그렇죠. 만약에 서울 분들을 예를 들면은 강남, 서초, 송파, 강북, 뭐 노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투자기면 당연히 강남이잖아요. 이거를 강남은 서울, 서초는 부산 이런 식으로 구를 지방의 도시 규모로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체급이 가장 큰 데는 강남일 거고, 강남이 오른 다음에는 보통 마용성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마용성으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그 옆에 있는 뭐 동대문구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체급 급수에 맞는 도시로 움직인다. 맞아요. 도시로 움직이는데 그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창원을 갈 차례예요. 부산 갔다가 창원을 갈 차례인데 창원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가죠. 그래서 순번이 약간 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는 대충 인구 구조나 기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봤을 때는 창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쭉 보니까 이것 봐라, 입주 물량이 많네. 그러면 전세가 흔들리거나 매매 가격이 흔들릴 수 있네. 그러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다른 데가 갑자기 뭐가 보이네. 그러면 글로 간다. 네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 지방장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좀 짓궂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우 시끄럽게 왜 그러세요? 네. 허허. 성공.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지금 가고 있고 아직 먹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먹거리가 있는 곳은 광역시급에도 남아있나요? 광역시급에도 있죠. 있긴 있다? 네. 1억 미만에 투자하는 포인트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1억 미만 중에 시세 차익형. 그냥 일반 아파트가 그간 못 올랐으니까 올라가는 어떤 이런 시세 차익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들. 1억 미만 중에 우리 썩빌 썩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광역시에서 시세 차익형을 줄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광주로 내려가면 좀 있고. 제법 있어요, 그래도. 근데 부산으로 올라오면 부산은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광역시급에서는 일부만 있다. 일부는 없는 지역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재가 될 곳은 실제적으로 입지가 좋고 재개발이 될 곳은 거의 손을 다 탔습니다. 거의 다 이미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손을 안 탄 곳은 입지가 아주 떨어지는 곳. 중소도시급으로. 광역시에서 광역시 내에서. 광역시에도 있어요. 근데 지역 주민한테 그 지역 이야기하면 거기는 이런 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될 곳입니다. 다만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좀 바람이 불리면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되는 곳, 그런 곳은 남아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광역시 밑으로 내려가면은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제법 있어요. 당연히 더 많아지죠, 광역시보다. 그런데 제재될 곳은 있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축 아파트 절대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결국 사업성을 따져보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지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변에 있는 여기가 재개발이 되어서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신축 아파트 기준가가 있어요.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옆에 신축 아파트가 4억이니까 얘는 4억 3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준되는 신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기준되는 신축 아파트가 4억 정도다. 그럼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4억 정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서 한 4억 정도 신축 아파트가 매매 가격이 형성된 곳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은 지금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노후화도가 돼 있어도 재개발하면 수익성이 거의 안 나요. 사업성 계산을 해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막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은 아직 그동안 사람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은 인구가 많은 그런 광역시급에서 찾거나 네. 또는 재개발을 찾아야 되는데, 중소도시로 가는 곳은 역시 또 거기서도 중소도시급이기 때문에 네. 체급의 문제가 있어서 가격대가 4억이 넘지 못하거나 그 전후가 되면은 사실상 조금 쉽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목표로 하는 1억 미만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시세 차익형 있었댔잖아요. 시세 차익형은 사실 이래요. 광주의 1억 미만 시세 차익형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조금 더 입지가 좋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꼭 1억 미만은 광역시가 더 투자하기에 낫다라고 100%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1억 미만이면 광역시가 좀 더 낫죠. 아무래도 인구 규모가 큰. 그래서 약간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가 더 우선되는 건 맞고요. 투자 순위에. 그 다음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낫죠. 네. 보통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그냥 많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중소도시가 요즘에는 덜 올랐다, 또는 중소도시에 1억 미만 아파트가 많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사실상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도시에서도 네. 가장 나은 인구 규모가 크고 1억 미만 아파트 입지가 양호한 곳을 선택해야죠. 저는 예를 들면은 거제 석 달, 넉 달 정도 전에 대부분 1억 미만이 석 달, 넉 달 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 좀 올랐거든요.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전세를 못 빼가지고 다들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그 시간, 그때 석 달, 넉 달 전에 막 거제까지 내려가야 되나? 더 상급지에 할 곳이 있는데,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서울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인구 규모가 큰 것부터 선택해서 여기가 이제 속된 말로 털렸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밑의 도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중소도시 중에 여기가 괜찮네라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을 두는 지역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광역시급이세요? 중소도시급이세요? 저는 최근에 투자한 것은 광역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죠. 자, 그러면 중소도시라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본다? 저는 시세 차익형보다는 1억 미만 제재될 곳. 제재될 곳에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1억 미만 쪽으로 집중한다. 네네. 집중이라고 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어느 정도는 샀지만 뭐 몇십 채를 산다든지, 사실 1억 미만은 투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채 정도 사는 거는 금방금방 삽니다. 2천만 원 투자금으로 10채면 한 2억 정도면 이렇게 사니까.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사진 않았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종부세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적당히 샀죠. 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흘러오다 보니까 광역시급과 그 다음에 중소도시급 얘기가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는 트렌드가 계속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살짝 언급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2억에서 3억짜리로 갈 거다. 흐름이 약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그 흐름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한다면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오거나 또는 먹을 게 없거나 다 올라버렸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2, 3억대의 아파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왕이면 또 광역시급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네. 매매가격과 전세가율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2억 쪽으로 네. 매매가격 2억대에 만약에 사람이 붙는다고 하면은 거의 매매 전세가격 딱 붙일 수 있는 거. 취득세 중과 12% 이것을 투자금으로 그냥 생각하게끔 되는 곳부터 먼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적은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인구 규모가 많은 도시를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그 투자의 흐름은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베이스는 또 전세 갭을 끼는 갭 투자인 거잖아요. 갭 투자지만 꼭 네. 갭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사는요, 갭이 작은 곳. 약간 지금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고 좀 불안한 면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금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투자금이 작아지면 투자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부담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아주 작은 곳 쪽으로 볼 거고요. 그럼 2억, 3억 놓고 보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를 내면은 2억대가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까는 1억, 초기 제재 1억 미만 될 거였잖아요. 초기 제재 또 2억 정도 선에서 취득세는 12% 내겠다는 거죠. 이제 2억 선에서 되는 물건들, 제재 마찬가지로 제재될 것들 또 보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방장률 얘기할 때 이제 지방장을 아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전세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전세가율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KB에서 보게 되면 거의 한 7, 80% 정도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뭐 거의 붙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붙었다라고 그 표현하신 그 퍼센테지가 매매가 대비 한 전세가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소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물건 보시면 전세가를 표시되는 게 80에서 90% 정도 나와줘야 돼요. 80에서 90% 나와주는 것이 조금 더 핵심이다. 그러면 넉 달 뒤에 잔금이다. 길게 뽑으면 6개월 뒤에 잔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6개월 동안 전세 가격이 올라와서 거의 투자금이 없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붙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8, 90% 정도? 근데 지방에서 아파트 찍어보다 보면 전세가를 100%인 것도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딱 클릭하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딱 클릭해서 전세가를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뭐 1층 매매 가격을 넘은 전세 가격 이런 건 100% 넘어 나오잖아요. 90몇 프로 나오는 단지들 엄청 많다. 대부분이 그렇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얘기도 했고 또 아까는 시장의 흐름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네, 분양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방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도 분양권은 조금 다르잖아요. 분양권 네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또 본인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수도권에 사실 미분양 찾아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입지 괜찮은 것들은 당연히 더 어렵고. 지방으로 내려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분양권들은 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 같은 곳은 지금 시장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그 입주 물량이 많은 것 때문에 지금 심리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은 지금 줍줍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곳들은 무주택자에게는 사시는 분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기회가 또 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지방으로 그냥 아예 뭐 거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거제도 이런 쪽으로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분양권이 처음에 프리미엄이 없거나 아주 저렴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선별은 잘 하셔야 돼요. 선별은 잘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입지가 제일 괜찮고 그 지역이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은 분양권 하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금이 있는데 다주택이라서 종부세라든지 뭐 이런 게 부담스럽고 취득세 중과다. 그러면 분양권 하나 정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입지가 좀 괜찮은 애들, 괜찮은 분양권이 미분양이거나 저피에 떴을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네네. 지금 뭐 분양권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아파트 시장 또는 분양권 시장 기타 뭐 재개발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권에서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상가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도 요즘 좀 많이 봅니다. 제가 상가 투자는 하나를 지금 가지고 있고 좀 더 해볼까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광역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상가를 지방에 막 거제도 가서 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평당가에 비해서 땅을 가진 상가의 가격이 저렴한 건 맞아요. 저는 상가라고 하면 땅을 가진 상가를 말해요. 건물 상가. 그게 평당가가 저렴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산이라고 할게요. 마산 상가에서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울산 상가로 넘어옵니다. 울산 상가에서 돈을 좀 더 보태면 부산 상가. 부산 상가에서 돈을 좀 더 보태면 서울 상가예요. 의외로 서울 쪽에 상가 건물 평당가로 따지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차라리 아파트 가격은 평당가가 훨씬 높아요. 상가 투자는 너무 지방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저는 상급지가 더 낫다고 봐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보통 아파트 가격이 대지 지분이 13평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신축 아파트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 가격이 39억이다. 39억. 그러면 대지 지분이 13평에 평당가 3억입니다. 토지 평당가로 따지면 엄청 높은 거예요. 헉, 서울에 뭐 1억 넘었대.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건물 샀을 때 평당가가 1억. 어디 땅값이 평당 1억. 지금 아파트 깔고 앉으신 건 평당 3억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당가를 따지는 식으로 가면은 차라리 땅을 가진 건물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상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 상가도 절대 저렴하지 않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급지로 올라온 상급지의 상가가 차라리 더 낫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상가 분위기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매 나왔던 거 쫙 빠졌어요. 최근에 지방 쪽에서는 많이 빠졌나요?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울도 마찬가지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유동성이
이미 상가로 좀 넘어갔었어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최근에 거래가 잘 된대요. 자, 그런 상황이고, 아까 아파텔, 오피스텔 말씀하셨죠? 아파텔, 오피스텔은 사실 이거는 트렌드 투자라고 보여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 생수, 생활형 숙박 시설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는 먹거리는 일부 있다고 봐요. 먹거리는 일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오피스텔은 취득세의 장점 4.6%, 12%가 아니라 4.6%의 장점이 있고, 생수군 취득세의 4.6% 장점 플러스 얘는 대출이 잘 나와요. 왜냐하면 건축법을 따르고 주택으로 지금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 80%, 저는 90% 이번에 뽑아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시장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 조금 소강이 되겠죠. 근데 지금 투자 포인트 나오는 곳들은 있다고 봐요. 투자는 사람들이 뭐 이야기할 때 오피스텔 별로야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토지 별로야, 상가 별로야. 당연히 어떤 투자 종목이라도 사실 알고 보면 투자 포인트는 다 있어요. 다만 그래서 수익률이 근데 여기가 좀 더 낫지, 이런 그 개념이지, 투자 포인트는 알고 보면 다 나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생숙 얘기하시면서 대출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즘에 갑자기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 나오고 막 되게 그런 얘기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듣기에 뭐 지방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애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부분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냐,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또 한편으로는 지방장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일어났던 이 대출 규제와 관련된, 강화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지방장에서 이슈화된 부분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이슈화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그 전세가 좀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지금은 또 번복을 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더 얻어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전세를 가려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그냥 묶이게 되는 거죠. 그냥 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이동 수요가 작다 보니까 전세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하고 전세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고요. 그냥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담보대출을 실행해가지고 어떤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은행마다 제한, 이번 올해 총량 찾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합니다라는 은행이 증가하니까 대출 받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갈아타기 매수라든지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아까 초반에 언급하신 내용 중에서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없고, 오히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같은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요는 있을 테니까 그럴 땐 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외 변수에 상당히 취약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무조건 피해 가셔야 되고요.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봐야 됩니다. 사실 입주 물량은 기본이에요. 입주 물량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수도권 같은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좀 높다. 많이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지만 입주 물량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딱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면 실제적으로 2017년도 부동산 진이라든지 통계 사이트 보시면 요즘 입주 물량 잘 나와 있으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4년 동안 있잖아요. 수도권은 2000년대부터 통계 집계한 이대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어요. 수도권. 맞아요. 가장 하지만 많았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주 물량에 의해서 가격 제한되는 것은 100%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요인은 유동성 증가, 금리 인하라고 보거든요. 화폐가 지금 6%씩 발행되고 그 돈들이 부동산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현금이 지금 6% 풀린다. 그럼 현물의 가치가 6% 올라간다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가 6%씩 올라가기 때문에 3억짜리 아파트는 1년 뒤에 3억 1,600이 돼야지 오르지 않은 겁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오른 거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 금리하고 유동성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전국이 공통으로 적용받죠. 근데 그간 안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간 입주 물량 때문에 지방은 아파트가 하락한 곳이 엄청 많았어요. 이제 전고점 겨우 찾은 곳은요, 6%씩 그간 못 찾아먹은 겁니다. 상승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먹거리가 있고, 그런데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이 좀 풀린 상황에서 더 플러스 요인은 맞는 거죠. 입주 물량이 작은 것은 무조건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입주 물량을 굉장히 중요하시게 봐라, 뭐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하셨는데, 최근에 아까도 언급하셨어요. 대구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 대구의 분위기는 앞으로
본인이 보시기에 지방장 전체 중에 아까 처음에도 그러셨어요. 오르는 곳이 있고 주춤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본인이 보시기에 대구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대구를 예의주시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구를 제일 주시해라. 그럼요. 지금 아파트 오르는 원리가 아까 투자자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지역이 하락하고 있으면요. 그 지역 사람들은 패배의식이 팽배해가지고 내릴 거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 물꼬를 투자라든지 외부 수요가 들어가면서 매수를 해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심리를 바꾸는 역할을 사실 하는 거는 틀림없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부정적인 역할, 집값을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일조하는 건 당연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럼 투자자가 들어가는 패턴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방에서 안 오른 곳이 3곳이 있었습니다. 다 올랐는데. 어디요? 대구, 인천, 광주. 대구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기간 몇 년 동안? 동안 이렇게 놓고 보면 덜 최근에. 오른 곳이라고 할게요. 음. 자, 저평가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인천, 저는 작년 초에 인천 강력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했던 사람이에요. 네. 대구 봐야 된다고. 그리고 광주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보세요. 3곳을 놓고 비교를 하면 물론 울산은 조금 더 빨리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번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 3곳을 놓고 보면은 아까 같은 광역시라도 인구가 많은 곳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 대구, 광주 중에 제일 마지막 순번은 어디겠어요?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 투자 우선순위에는 광주를 뒤로 두고 앞쪽을 더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천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왜 올랐겠습니까? 부산도 많이 오르고 뭐 울산도 어느 정도 올랐지만 왜 인천이 많이 올랐냐면 그간 덜 올랐잖아요. 수도권 오를 때. 틀림없이 저평가 맞고 광역시끼리 가격 비교를 해도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청라가 6억대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 9억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인천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올라갔는데 지금 대구가 근데 작년 한 5, 6월 달부터 한 1억 5천 오르다가 지금 또 다시 분위기가 주춤하거든요. 자, 올랐지만 인천보다 훨씬 덜 올랐어요. 인천은 3억 올랐다는 거지. 네. 신축 아파트들이. 얘는 한 1억 한 2천에서 5천 정도 오르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규제 지역도 딱 맞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구는 광역시 중에 평당가로 놓고 보면 투자 들어가는 어떤 논리는 입주 물량도 당연히 놓고 보지만 절대 가격 비교를 해요. 강남이 12억인데 강북이 15, 그럼 강남 가야지.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가격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대구 가격이 지금 절대적으로 저렴한 거예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절대 높지 않습니다. 절대 높지 않고. 왜냐면 부산이 입지가 괜찮은, 입지가 그냥 어느 정도 양호한 신축 아파트들이 8억에서 9억이에요. 대구는 2억이 저렴합니다. 6억에서 7억대, 8억에서 9억대, 한 2억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 아직 절대 가격이 낮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 입주 물량 때문이에요. 그러면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입주 물량 때문에 아직 심리가 눌려져 있는데 이게 언제 바뀌냐는 거지. 투자는 언제 들어가냐는 거죠.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가 원래 많은데 요즘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내년에 입주 물량 많지 않아요. 약간 많아요. 2년 뒤에 입주 물량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원래 맞는데 조금 빨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몇 달 정도 빨라질 수는 있고, 왜냐면 2022년도에 하반기에 매수를 하게 되면 2023년, 2024년 입주 물량이 많은데 2024년 그래도 하반기 정도는 되거든요. 입주 물량이 아주 많다는 시기는 조금 지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2년 뒤 2023년, 2024년도에 입주 막 많이 할 때 그때 실거주자는 대구에 사시는 분은 대구 분양권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들 자기 이름 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피 지금 한 6천 정도 하더라고요. 대구에. 북구에 있습니다. 힌트만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 좀 가격 다 저평가예요. 5억대. 광역시의 신축 아파트 5억대?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대구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상승하는 지역이 있으면 많이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야 좋아요. 오르는 지역, 내리는 지역이 많이 있어야지 하락에서 상승하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투자할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한동안 전국적으로 그냥 많이 오른 거예요. 가치 우상향.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구를 유심히 지켜봐라. 지금 유심히 지켜보지 않고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지금 들어가면 2년 뒤에 입주 물량 탁 많을 때 딱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들어가지 말고 다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지켜봐야 된다 해서 제가 투자 포인트 잡는 거 좀 말씀드릴까요? 네. 지켜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지, 그 다음 빨리 분양권 남은 거 사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그 다음 안 오른 입지 그 다음 좋은 곳을 사야 되겠다. 이걸 알 수 있지. 안 된대 라고 손 놓고 있으면요, 그 포인트 놓칩니다. 요즘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단기간에 금방 물이 번져가면서 금방 따라 올라요. 그래서 한번 상승할 때 좀 주춤하다 보면은 다 오릅니다. 투자 포인트 놓쳐버리거든요. 대구는 손 놓고 입주 물량 많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에요. 대구 말고는 지금 광주 분위기가 좀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아지고 있는데, 근데 급수로 보면은 광주보다는 대구가 훨씬 커요. 그리고 지금 광주는 시장이 좀 괜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고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작아요. 지금 돌리면 2년 뒤에 입주 물량 없을 때 딱 이렇게 전세 만기가 돌아오고 투자의 어떤 일반 값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지금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번에 광주가 투자 포인트 나서 좀 오르면요, 유일하게 덜 오른 것은 대구. 물론 울산도 구축 아파트는 좀 덜 올랐습니다. 울산은 신축 많이 오르고 구축은 좀 덜 올랐거든요. 광역시 중에서는 상승 포인트가 남아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인천 투자할 거예요? 부산 투자할 겁니까? 부산도 신축 아파트 투자하려면 6, 7억 들어갑니다. 7, 8억 많이 올랐는데요. 2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6억 아파트를 15억 나옵니다. 7억 아파트 15억 이런 식으로 2배 올라간 곳을 들어갈 겁니까? 인천 많이 오른 걸 들어갈 거예요? 인천은 내년하고 후내년 입주 물량도 많은데, 많이 올랐고 입주 물량도 많은데, 자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은 덜 오른 곳에서 포인트 찾는 거예요. 거기가 광주, 울산, 대구 정도 남아있죠. 그 중에 체급 제일 큰 애는 대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지방장을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정도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지방장을 요즘 들어 많이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장이 예를 들어서 급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장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하기 좀 애매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분들한테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지방장 투자 계속해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돌아가면 수도권도 투자하고 지방도 투자를 했지만 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른 곳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특히 제가 부산에 살지만 부산의 이제 신축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균 매매 가격의 3분의 1 가격이 원래 부산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걸 따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곳 말고 덜 오른 곳에서는 당연히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소도시가 있잖아요. 지방에서 예를 들면 뭐 나주에 사는 분은 광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포항에 계신 분들은 대구에 가고 싶어. 김해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오고 싶어. 광역시들은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강남인 거예요. 대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시들은 사실 무시할 때는 아니고요. 왜냐면 지방에서는 선호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구가 좀 더 작은 도시들, 사실은 뭐 100만 정도, 수원도 뭐 100만이지만 수원 100만, 뭐 장원 100만, 이런 도시는 큰 도시예요. 청주 80만, 큰 도시입니다. 한 50만 정도 돼야 작은 중소도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도시예요. 50만 정도까지는. 그 밑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인구가 작은 도시라고 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덜 올랐다고 하면은 투자 포인트, 전세가도 높고, 아직 그간 덜 올랐습니다. 덜 오른 곳이 더러 있는데, 근데 투자 포인트 잡는 게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위주로 다주택 포지션을 못 가게 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주택부터는 12%, 많이 못 사게 해놨으니까, 그러면 다주택 포지션에서 12%를 내고 지방을 사냐? 그런 포지션 잡기는 좀 어렵죠. 차라리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서울 비과세나 맞든지 이게 낫죠. 자, 그래서 투자의 포인트는 나오는데 너무 다주택 포인트를 잡아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대선도 있고 하니까 좀 기다렸다가 어떤 상황을 보고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 뭐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보고 기다렸다가 어떤 포지션 잡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장 자체, 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전혀 없으신 건데, 저는 전국 다 된다. 다만 요즘에 좀 대선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할 필요는 있겠네요.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말씀 속에 50만 이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0만, 20만 10만, 20만 원 저는 아예 투자를 안 합니다. 아예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거의 100만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내려가지 않는다. 결국 지방에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어떤 나름대로의 지론은 있으신 거네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광역시도 올랐고 네. 어디도 올랐고 하니까 인구 얼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찾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과는 달리 본인은 10만, 20만은 쳐다보지 않는다. 왜냐면은 제 기준에는 100만 도시, 50만 정도까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미 먹거리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구미 먼저 갈 필요 없다고. 청주가 남아있는데 왜 구미를 갑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여전히 변한 건 없으시네요. 50만 이상, 그러니까 10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거라면 지금 현재 먹거리가 지방장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는 최근에 투자한 것도 울산입니다. 아직 광역시에 먹거리가 있어요. 굳이 100만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도시를 이렇게 사실 광역시에서 투자 포인트 찾는 거 쉽진 않아요. 실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자, 오늘 지방장에 대해서 우리 마린보이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결국 마린보이님도 나름대로의 어떤 지론은 명확하신 것 같아요. 입주 물량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흘러가는 움직임,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처음에는 좋은 곳, 그러다가 지금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도 가고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그런 거를 갖다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지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방장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저희 쪽에서 또 한번 모실 테니까 그때 좀 더 많은 곳 깊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안 부릅니다. 부를게요.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웃었다. 성공.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모셔서 지방장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